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청취자분께서 요청하신 책으로 베아 찰러의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심리 코드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아니면 광고를 보면 왜 이렇게 혹할까? 이런 것들이요. 이 책은 바로 그런 일상적인 행동이나 판단 뒤에 숨겨진 어쩌면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흥미로운 심리 법칙들을 아주 알기 쉽게 파헤쳐 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책에 정말 다양한 심리 코드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청취자분들의 일상과 좀 밀접하게 관련될 만한 그런 코드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이런 코드들을 통해서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얻으시고 타고 뭔가 발견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생각의 함정이에요. 생각의 함정? 네, 혹시 어떤 일이 딱 벌어지고 나서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속으로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하하, 많죠. 맨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전에는 전혀 예측 못했거나 다른 생각을 했었더라도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흔한 경험이죠. 바로 이 책에서 이걸 에펠탑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심리학 용어로는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후 확신 편향이요? 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우리는 결과가 딱 나오고 나면 마치 처음부터 그 결과를 예측했던 것처럼 기억을 은근슬쩍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네. 사람들한테 에펠탑 실제 높이, 그게 320.8m라는데 그걸 모른 채로 예측해보라고 한 다음에 정답을 알려주고 나서 아까 몇 미터라고 예측했었죠? 이렇게 다시 물었더니 원래 자기가 예측했던 값보다 실제 높이에 더 가까운 값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면서요. 예를 들어 308m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318m라고 했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결과를 알고 나면 그 결과에 맞춰서 자신의 과거의 예측을 이렇게 살짝 보정하는 거죠. 그것도 무의식적으로요. 신기하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신이 세상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통찰력이 있다. 이런 느낌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는 예측을 잘 못했어 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라고 믿는 편이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하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선거나 스포츠 경기 결과 보고 나서 내가 저 팀 아니면 저 후보가 이길 줄 알았다니까 하는 경우도 진짜 비슷하겠네요. 네, 아주 흔하죠.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중요한 결정을 복귀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실패 원인을 정확히 분석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예상했던 결과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제대로 배우기 어렵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후 확신 편향을 그냥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도움이 돼요. 어떤 프로젝트나 결정이 끝난 후에 복귀할 때 내가 정말 이걸 예상했었나? 아니면 지금 결과를 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야 과거 경험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의 함정은 바로 권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관련이 깊은데요. 그 유명한 밀그램 실험 이야기군요. 흰 가운 효과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단지 그 흰 가운을 입은 실험자의 지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옆방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기 충격 버튼의 강도를 높였다는 결과. 이거는 언제 들어도 좀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연기였지만 참가자들은 진짜라고 믿었으니까요. 무려 62%나 최고 단계까지 버튼을 눌렀다고 하죠. 네, 62%. 네. 이 실험은 합법적 권위라고 인식되는 대상의 지시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법적이라고 인식되는 권위라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단순히 그 지시 내용의 옳고 그름보다는 지시하는 사람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비판적인 사고를 좀 멈추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거 회사나 조직 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아요. 뭐 직책이 높거나 경력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내 의견이 있더라도 아,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면서 그냥 입을 닫게 되는 경우요.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물론 경험이나 전문성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 권위자의 지시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지시의 내용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태도예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저 사람은 전문가니까 혹은 윗사람이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그냥 유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성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면의 함정을 지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심리 코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만큼 또 미묘하고 복잡한 게 없죠. 이 책에서는 특히 첫인상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회심리학자 E.T. 홀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 지 불과 몇 초 만에 정말 말 한마디 섞기도 전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비호감의 80%를 결정한다고 해요. 주로 뭐 얼굴 표정이나 몸매, 옷차림 같은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로요. 정말 순식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는 사진 효과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찰나의 긍정적인 표정, 특히 미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설명합니다. 한번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그 인상이 오래 남아서 나중에 그 사람을 떠올릴 때도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 미소의 힘이군요. 네, 그 US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스왑의 100만 달러짜리 미소 이야기나 또 생텍쥐페리가 포로로 잡혔다가 미소 덕분에 살아났다는 일화 같은 거 보면 미소가 단순한 표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걸 알 수 있죠. 확실히 미소 띤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긍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첫인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도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긍정적인 비언어적 신호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책에서는 마키아벨리 효과를 언급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오, 마키아벨리라고 하니까 뭔가 좀 권모술수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아첨하라는 뜻인가요? 아하,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조건적인 아첨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집중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 앤드류 카메기가 낚시 비유를 들었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딸기나 크림 대신에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미끼로 써야 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관심사, 욕구,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만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라 이런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건 설득의 상황에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공짜 샘플 같은 거요. 아, 네네. 일단 받으면 왠지 모르게 좀 미안해서라도 나중에 그 제품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원리일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공짜 효과.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원칙이 작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호성의 원칙이요? 네.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 즉 공짜 샘플 같은 걸 받으면 뭔가로 보답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채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샘플이 기대에 좀 못 미치더라도 혹은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아, 받았으니까 하는 생각에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아, 자선단체에서 기부 요청 편지에 왜 작은 선물 같은 거 동봉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게 요즘 제일 잘 나가요. 다른 분들도 다 이거 사가세요. 이런 말에도 쉽게 솔깃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많이 산다고 하면 왠지 더 좋아 보이고 뭐랄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건 검증 효과 또는 사회적 증거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면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르는 거죠. 아하. 앞서 말한 그 상호성 원칙하고 이 사회적 증거 원리는 마케팅이나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말 강력하게 활용되는 심리 코드입니다. 네, 정말 흥미롭네요. 자,
이렇게 관계와 설득의 심리를 봤으니 이번에는 개인의 성장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코드를 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보상 심리 효과에 대한 내용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흔히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이 오히려 엄청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둘러는 인간이 가진 열등감,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는 노력이 개인의 발전과 성취를 이끄는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봤습니다. 책에 나온 예시들처럼 귀가 커서 놀림받던 마르코 판티니가 최고의 사이클 선수가 되고 또 가난했던 마이클 잭슨이 세계적인 팝의 황제가 된 것은 자신의 약점이나 결핍을 다른 영역에서의 탁월함으로 보상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가사노바가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려고 매너와 화술을 그렇게 갈고 닦았다는 이야기로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쩌면 우리 각자가 가진 작은 콤플렉스나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들이 다른 재능을 막 꽃피우게 하는 그런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다른 강점을 개발하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네, 정말 힘이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개인의 잠재력을 좀 억누르는 그런 심리 코드도 존재해요. 바로 지위 효과인데요. 아, 그 코너빌 빈민가 청년들 이야기였죠. 자기들 그룹 내에서 서열이 낮은 친구가 뭐 볼링 같은 게임에서 우연히 너무 잘하면 다른 멤버들이 칭찬 대신에 막 비웃거나 핀잔을 줘서 결국 그 친구가 다음 게임부터는 일부러 못하게 된다는 그 내용.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각자의 지위에 걸맞은 행동이나 능력을 기대하고 또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집단 내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상외에 뛰어난 능력을 보일 때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그런 압력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에는 또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평소에는 너무 원칙만 따지고 융통성이 없다고 평가받던 말단 직원의 숨겨진 성실함과 책임감을 발견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더니 그 직원이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내서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야기요. 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위 효과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기대를 통해서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구성원의 현재 지위나 평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줄 때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을 고정된 틀에 가두지 않고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시선입니다. 네,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판단과 관련된 또 다른 편견으로는 적중 효과 편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더의 결정은 왠지 모르게 항상 옳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조차 자신의 생각 중에 한 75%만 맞아도 더 바랄 게 없다고 했고 아인슈타인도 자기 결정의 99%는 틀렸다고 고백했다는 걸 보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완벽한 판단을 내리기는 참 어려운가 봐요. 링컨이 자신을 막 비난했던 스탠턴의 의견을 경청하고 결정을 바꿨다는 일화도 정말 인상 깊었고요. 네, 맞아요. 리더일수록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다양한 의견, 특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이라고 해서 항상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은 아니라는 위기 관리 효과, 편견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타닉호의 스미스 선장처럼요. 아,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죠. 네, 경험에 대한 자만심이 때로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4개의 눈이 2개의 눈보다 낫다는 격언처럼요. 정말 그러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바로 배움에 관한 심리 코드입니다. 손다이크의 고양이 먹이 효과 실험. 이게 흥미로웠어요. 아, 그 시행착오 학습, 트라이얼 앤 에러 러닝에 관한 아주 고전적인 실험이죠. 상자 안에 갇힌 배고픈 고양이가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행동하다가 우연히 어떤 지렛대, 페달 같은 걸 눌러서 문이 열리고 밖에 먹이를 먹게 되는 경험을 하죠. 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불필요한 행동은 줄어들고
그 지렛대를 눌러서 문을 여는데 걸리는 시간이 극적으로 짧아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단순히 그냥 연습하면 는다는 것 이상인 것 같은데요? 핵심은 직접 해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그냥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혹은 이렇게 하니 안 되는구나를 몸소 깨닫는 과정에서 진짜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공적인 행동은 보상, 즉 먹이를 통해 강화되고 실패한 행동은 자연스럽게 소거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는 당연한 과정이고 그 과정 자체가 배움이라는 거네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부딪혀 보면서 배워나가는 자세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해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심리 코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네, 오늘 베아트 셀라의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심리 코드를 통해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네요. 결과를 보고 나서 내 그럴 줄 알았지 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 에펠탑 효과, 또 권위 앞에서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모습, 흰가운 효과, 찰나의 미소가 만드는 강력한 인상, 사진 효과, 또 주고받는 호의 속에 숨겨진 힘, 공짜 효과와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라가는 경향, 검증 효과,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보상 심리 효과와 주변의 기대가 나를 만들기도 하고 또 올가매기도 한다는 사실, 지위 효과, 그리고 직접 부딪힘에 배우는 과정의 중요성, 고양이 먹이 효과까지 정말 우리 행동과 생각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지금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 혹은 당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오늘 이야기 나눈 심리 코드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나요? 잠시 멈춰서 자신과 주변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분명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의 대화가 청취자님의 삶에 작은 영감과 또 지혜를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청취자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